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이민한 30대 남성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긴 했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4년의 연애를 끝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보다 이혼이 더 많다는데 이혼이 흔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후에는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삶은 예상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으로서는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제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니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 이혼 이유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의 성격을 설명하자면 어릴 적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바쁘게 일하셨고 형제도 없는 외동아이로 태어나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제 가정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에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민과 고통을 이혼으로 풀게 된 거죠.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격이 다가가고 밖에서는 동년배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왕따는 아니었지만 마음을 털어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항상 외로움과 조용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성격에 대해 불평을 항상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밝고 사교적인 친구들을 동경해왔고 남들 앞에 나서는 행동들에 거리낌 없이 하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후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취미 생활이라고 해봐도 혼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해온 나였는데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부족했지만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원했고 시작하게 되자마자 연극 동아리 생활을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내성적인 나가 활발한 사람들 사이에 녹아들어 어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들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아내인 지영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영이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나와는 달리 쾌활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이성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던 지영은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밝은 성격 덕분인지 장난기도 많았고 처음 본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현입니다. 동아리 신입생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첫 만남에도 자신있게 말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우리는 동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놀라웠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데 그래서 오히려 끌렸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밝은 성격으로 나에게 다가와 우리는 서서히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왜 지영이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도 지영이를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먼저 고백해줘서 감사했습니다. 예쁜 사람이자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지영이를 만나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의 밝은 에너지로 나를 웃게 만들어주고 내 조용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아마 우리가 함께 할수록 내가 영원히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있을 때 행복했고 나는 그와의 연애를 통해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점에서 서로를 끌기 시작했고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밝고 긍정적인 지영이가 좋았고 지영이는 침착하고 차분한 제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보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잘 어울리면 더 나은 인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졸업 후 결혼을 계획하면서 우리는 서로 동갑내기 연인이었던 것으로 30세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은 항상 즐거웠고 결혼 후에도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영이와 결혼하면서 원했던 활기차고 웃음 가득한 집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구들도 아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만찬 자리에서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들끼리 서로 붙어서 슬픔을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집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신혼부부가 된 우리의 사랑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거나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신혼기를 거치며 아내는 더 밝아졌습니다. 밝은 아내의 모습을 좋아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사랑기 있어도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부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래키는 가벼운 장난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결혼 후에는 더 이상 장난스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내는 재미없는 반응에 더 많은 장난을 시도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갑작스럽게 납치당한 것처럼 문자를 보내서 저도 놀랐죠. 사무실을 떠나 뛰쳐나가는 등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결국에 정작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아내의 장난을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놀라게 한 장난이었어요. 이후로도 종종 그런 장난을 벌였지만 실은 아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았었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함께 저를 속이려는 서프라이즈까지 했지만 저는 화를 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반응이 재미있다는 아내가 취미삼아 운영하던 유튜브에 몰래카메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몰카치긴 더 올려도 될까? 뭐 그걸 올리겠다고 아내의 말에 나는 얼굴이 나오는 것도 싫고 놀라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기는 더 싫었다. 내 얼굴은 안 나오게 잘 편집해서 올릴게. 목소리도 변주해서 올릴 테니 네 반응이 웃겨서 나만 보기 아깝다고 해서. 탐탁하지 않았지만 자꾸 졸라대는 아내의 권유로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었다. 그때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그 후 본격적으로 몰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제 동의를 얻고 처음부터 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여보, 내가 대본 좀 써서 바꿔볼까? 너도 연기 좀 해봐. 재밌을 것 같아. 나도로 연결하라고? 그 술 잘 모르겠는데. 별로 대사도 없어. 내가 신호 보내면 엄청 놀라는 척 해도 돼. 아예 욕을 해도 괜찮아. 너 연기 동아리 출신인데 이 정도는 되지 않겠지? 거절할 수 없어서 아내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지만 그 영상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다. 아무래도 조악한 대본 때문이었던지 이전에 올린 영상보다는 인기가 좋지 않았다. 결국 저는 아내를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몰카 영상을 피해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아내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지만 의식이 없어서 급히 119에 신고했다. 다시 일어난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꽃님을 검사해본 결과 도난체를 맞아 술에 취한 상태였다. 저는 그 순간에 속상함과 분노함이 교차하며 아내에게서 맴들었다. 왜 그랬는지 물었었지만 아내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기에 저는 더 이상 확인이 힘들었다. 결국 이 일은 우리 부부 사이에 큰 구멍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도 아내가 제대로 마주하지 않아 더 괴로워였다. 전화를 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길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여기 주소가요. 신고 전화를 길대 순간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며 장난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여자가 깨어나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놀랐어요. 아내가 쓰러짐을 가장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놀라서 바로 맥이 탁 풀렸습니다. 또 속았구나 생각되어서 맥이 탁 풀렸어요. 아내가 기다리게 하고 장난을 쳐 하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내가 쓰러져 있으면 걱정 마세요. 네요, 이해했어요. 이제 영상 찍어서 돈 벌려는 생각 안 할게. 후회될지도 몰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미안한 마음 돼. 정말 미안해.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덜 예민했을 텐데. 함께 웃자고 그랬어. 앞으로 조용히 지내자. 너무 속상했겠지? 이런 사소한 문제로 다툴 필요 없어. 그냥 서로 이해하면 돼. 이제 영상 찍는 건 그만둘게. 고맙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있을게. 계속 이럴 필요 없으니까 미안하다고 빨리 토해버렸다. 하기에는 생각 분명히 하고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싫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언제라도 나와 대화하고 싶다면 말해줘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내 생각에도 화가 쉽게 풀리지 않았고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서 섭섭해하는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해하나 더 이상 굽히지 않는 내 모습을 마주하며 저는 잠시 조용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서운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어색함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해외 출장을 가야 했고 아내와 화해하기에도 애매했습니다. 출장을 앞두고 아내를 붙잡고 물러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더 어색해졌습니다. 결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했지만 아내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가 없어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는지 불안해하며 아내를 기다려봤습니다. 평소라면 서프라이즈 파티라도 해주겠다며 반차를 써서 집에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집에 없어서 낯설어요. 앞으로는 놀래키는 일을 조심한다거나 그런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걱정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기 직전 휴대폰이 꺼져 있었는데 뭘 까먹고 있었는지 떠올랐어요. 집으로 빨리 돌아가 아내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켜는데 전화가 왔어요. 처남이었죠. 아내나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데 처남에게서 왔더라고요. 이상해서 걸었는데 처남이 장례식장에 와달라고 했어요. 석식환에 대해 혼란스러웠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처남의 말에 놀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누나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어는 제 처남의 누나인 나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아내와 죽음 사이에 어떠한 연관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냐? 누가 죽었다고?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다시 말해봐. 내 누나가 죽었다고 했어? 나의 와이프가 죽었다니? 그게 어떤 소리야? 내 와이프가 죽었다고?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죽었다는 건가? 처남도 상당히 놀랐을 텐데 우리도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바로 와서 같이 가야겠다고 했다. 지금 이곳으로 오라는 지시에 그의 참담한 목소리와 침착한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처남은 장례식장 주소를 발송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문자로 받은 장례식장 주소를 보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일주일 전까지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돌아가다니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처남이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달려가야 했다. 사람이 충격적인 상황을 겪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날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얼마 후에야 신발을 잘못 신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놀란 상태였기 때문에 택시를 부르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겁도 없이 나는 차를 몰며 솔직히 이렇게 한 번 차를 몰아본 적이 없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수능을 생각했고 그곳에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모르겠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기적 같았다. 나는 반쯤 멍한 상태로 아내를 찾아가야 했다. 정신없이 달려가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차를 반대로 세우지 않은 채로 달려들어갔다. 그곳에서 향냄새를 맡으며 앞에 서야 내가 겪고 있는 일을 깨달았다. 믿기 싫은 참담한 마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찾아내고 그 작은 방에 있는 아내의 장례식을 발견했다. 이미 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방명록에 있었고 아내의 사진이 걸려있는 단상 앞에서 장모님과 처남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숨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처가 식구들의 행동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대철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 또한 갑작스런 딸의 사망 소식에 마주하게 된데도 예상보다 차분해 보이시는 장모님과 처남의 모습을 보며 제가 마침내 지금도 몰카를 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없이 아내를 찾아 달려왔는데 아내가 죽은 것보다는 몰래카메라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죠. 모르고 있을 것 같은 장모님과 처남은 다시 울음을 참는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서방 오셨구나. 정말 놀랐어. 우리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설명을 못했다며 고인은 긴급실로 응급 상황으로 가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이미 늦었어요. 아빠와 엄마 연락도 안 되는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말이에요. 장남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해했지만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거기 전에 말했잖아요. 심장 마비인 거죠. 아, 그래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심장 마비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귀국하는 날 갑자기 이렇다니 뭐 어떻게 사고가 난 걸 저더러 어쩌라는 거요? 지금 이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우리 누나가 죽었다는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든 말든요. 내가 큰 충격받았다 하지만 우리도 힘들었어요. 형이야 누나랑 공간을 살았지만 우리는 평생 같이 한 가정의 일원이에요. 장난이라며 몰카라는 말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미쳤어요. 몰카가 아니라고 말하니 분노한 처남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어요. 한 대를 맞고 얼굴이 언스트해졌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너는 우리 앞에서 그러고 싶었어? 박서방아, 상황이 어떻든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이렇게 말하게 됐어? 그럼 정말 지영이가 죽었나요? 정말 심장 마비였다고 말이에요. 크기에 내 딸이 죽었다고 하다. 우리 프이상은 지영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이 죽어버렸다. 세상에 자신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맘속을 누가 이해할까? 나는 아직도 어리둥절해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장모님과 처남이 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내가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 같아 느껴졌고 그들의 눈물을 거짓으로 여길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내 아내가 정말로 죽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처남과 장모님을 따라 앉아 울 수밖에 없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아내의 영정을 볼 때 저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며 나는 더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거의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울부짖는 나를 보고 처남은 미안해하는 듯이 손을 내밀었다. 미안해요. 조금 전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순간 감정에 휩쓸려 손이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나의 행동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었는지 우리 모두 놀랐을 것이며 서로 의지하며 이겨내야 한다는 것도 알겠다. 자네도 바람 쐬고 오게. 상주가 찾아왔으니 참회를 드리겠어. 장모님께서 출장에서 돌아와서 가볍게 차려입고 사람 5천임을 가르치시며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고마워하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아내로 인해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지만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아내를 위해 정신을 갖추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갑이 비어있음을 깨달았고 눈물이 쏟아져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화장실로 가야 했고 돈도 없고 담배도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순간 계단 쪽에서 처남과 장모님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리를 지키려면 누구든지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나란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기이했습니다. 궁금해져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대화를 듣자 아내의 사망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프레전드어스러워했습니다. 다치다 아니라도 계속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큰일 나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몰래카메라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탐험하는 척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완전 망치게 될 거야.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돼. 엄마 여기 장소를 빌려야 하고 장비를 보호해야 해. 돈이 얼마나 들지 알아? 이번에 망하면 그 돈 회수 못하는 거야. 시청률이 잘 나오려면 매형 반응이 잘 따라와야 해. 확실하게 해야 해. 팔 엄마가 협조 잘했다면 굴을 파도 괜찮지만 때리는 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박서방이 화를 낼까봐 걱정돼. 아니 매형은 금세 화냈다 된다면 별일 없어. 안 누나가 여기다 살면 행복해. 아마 잠깐 화났다가 다시 좋아질 거야. 돈을 벌면 매 욕먹도 있을 거니 양쪽 다 좋은 거야. 하지만 누나의 계획을 따르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자. 그래서 엄마 걱정 마세요. 팔 큰 유튜버일 텐데 뭐든 크게 하려 하네. 놀라긴 했지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네. 그때 순간 계단 쪽에서 처남과 장모님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리를 지키려면 누구든지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나란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기이했습니다. 궁금해져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대화를 듣자 아내의 사망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프레전드어스러워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내 아내가 장례식장에서 죽어있는 척하는 것이 모든 것이었다.
내 가족이 몰카 대상으로 내게 다가왔던 것이고 그 사실을 대화로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슬픔에서 분노로 돌아섰다. 그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과 할 수 없는 짓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식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모두 속여보려고 내게 다가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전까지 나는 몰카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저 내가 태어나기만 했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그대로 있었다. 그들이 한 짓은 나를 분노하게 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내 아내의 장례식장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녀의 영정사진과 나무관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평범한 장례식장의 풍경이 아니었다. 내 아내가 그곳에서 놀라게 하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에 넣어진 꽃꽃 헤엄치는 것이 있지만 사람들이 관 안에서 살아나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나는 그 관을 열었을 때 그녀가 놀라워하며 튀어나와 나를 반기고 있었다. 지금까지 상황에서 오른쪽 일어 대란이르로 연출 풀어낸 상황인데요. 아내께서는 남편이 자기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마음을 이용해 그녀를 놀려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남편을 반겨 웃으며 계속 놀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자리를 정리하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들, 지금 내가 피를 보고 나왔어요. 언니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줘요. 본래 계획은 이보다 더 떠들어야 했는데 다시 찍는 게 좋을까 생각했어요. 어쨌든 우리 남편은 흥미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장례식장에 갑자기 빵이 나온 게 이상했어요. 관을 열라고 하니 뚜껑이 열려서 물건이 나왔어요. 그 순간 숨이 멈출 것처럼 느껴졌지만 다른 걸 찍다가 울음이 나와서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거기 드라마 촬영을 하더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아까 때린 걸 정말 미안해요. 원래 그냥 놀리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숨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잘 해줘서 고마워요. 사고 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부부의 사랑 확인하는 계기 됐어요. 누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네, 지영아, 남편이 청혼받으러 왔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고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웃으며 날 속이고 있었다. 한동안 나 혼자 너무 과장하고 있는 건가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다. 누굴 모르는 척 하려 해도 어떻게 죽음이 속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큰 결심을 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때 머릿속에 울려 퍼졌던 생각은 단 하나였다. 결혼한 적 없고 생각하던 이였다. 그리고 끝없는 노래와 웃음 속에서 나는 이야기를 던졌다. 모두가 재미있는 척을 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걸까? 결국 그들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언니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네, 판단이 이미 끝났는데 화를 내면서 아까울 일이 없어. 잘 생각해둬. 그러면 박서방은 탈리로 간단한 회식을 할까? 박서방, 뭘 먹고 싶은가? 식구끼리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 나는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해서요. 당신도 빨리 변호사 알아봐. 아무래도 우리 이혼은 소송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당신도 변호사 구해였지. 이혼이라니 당신 그게 무슨 말이냐. 설마 이런 일로 이혼하게 될 거야.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잖아. 또 그러면 그때 나도 막 참는다고. 나는 충분히 기회 줬고 당신은 결국 마지막 선을 넘은 거야. 그렇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해. 함부로 일을 벌리는 게 누구인지는 나중에 가보면 알 거야. 이번 일만 걸고 넘어져도 책임 사연은 당신에게 있어. 그래서 당신은 내게 위자료도 더 줄 준비해. 그리고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무슨 책 사일이야. 이상한 소리 마라. 그리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여기저기 원하니까 이런 게 쉬운 일이라고 하냐. 이런 걸로 이혼 못해. 이 일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정에서 결정 보면 알 것이야. 어쨌든 나는 이혼할 거니까 당신도 준비해. 그리고 처남나 지금 병원 가서 진단서 끊는 거야. 1,000원 폭행으로 고소.
할 거니까 1,000원도 합의금 준비하고. 예, 아니에요. 아, 진짜 조절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어요. 아, 정말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되게 소인배인지 내가 소인배인지 당신이 미친 건지 가보면 알 거예요. 저는 황당해하는 척가 식구를 두고 그들이 찍고 있던 카메라 메모리 카드만 챙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박서방은 탈리로 간단한 회식을 할까? 박서방, 뭘 먹고 싶은가? 식구끼리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 나는 어차피 남은 증거들은 이미 메모리 카드 안에 있을 것이고 이제 곧 이혼하게 되면 더 이상 서운해할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가고 나서 아내와 처남이 번갈아 전화를 걸어와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아온 문자에서도 억지로 사과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별로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마음을 더 가벼운 채로 이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신혼집 비밀번호를 바로 바꿨고 다음 날에는 이사업체를 불러서 아내의 짐을 그녀의 가족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짐을 받고 나서야 나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궁금해서 그랬던 것뿐이야? 내 생각이 너무 짧아서 정말 미안해. 우리 이혼은 없는 일로 하면 안 될까? 너는 나를 호구로 생각한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며 나는 즉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혼자 하고 앞으로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그리고 까먹지 말고 법정에 나오고 안 나오면 더 재미없을 줄 알아. 알겠어? 저는 인간적으로 오만하고 정이 떨어진 아내와 더 이상 상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혼이 안 될 거라던 아내의 말과 달리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결국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집도 제 명의가 없고 나눌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 과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며 이혼하기 싫다는 아내의 주장이 먹혀들 뻔했었지만 제가 장례식장에서 겪은 상황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담당해주신 변호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지만 그 일로 크게 상처받은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로 이혼을 하는 것이 맞나 싶기도 했지만 이혼 결과를 보니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호적과 신혼집을 정리하면서 비로소 혼자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혼자 적적한 시간들이 반가운 것을 보며 이혼 후유증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런 일로 이혼을 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기가 껄끄럽지만 이렇게 사연을 시작으로 저도 제 과오를 털어내 보려 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혼자서도 안정적으로 잘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